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파혼을 하다니.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고 저 역시도 제 자신에게 실망과 자책을 하며 지냈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그런 집에 시집을 안 가게 되어 다행이다 생각을 가지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그 집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언니 2명, 오빠 1명, 새언니 1명, 이렇게 7식구입니다. 저희 오빠는 결혼하여 건물 위에 따로 얻어져 있는 집에 살게 되어 사실상 아주 가깝게 보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특별한 걸 소개를 하자면 저를 제외하고 6식구가 의사인 것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부모님 덕분에 언니와 오빠 저 모두 어려서부터 아쉬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건물에 옹기종기 살고 있어요. 1층엔 제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이 있고 그 옆엔 약국, 위에가 내과, 치과, 유방 갑상선 외과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의사가 되지 않았냐고요? 전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았고 부모님도 막내딸인 제가 다른 공부를 하시길 바라셨던 것도 있었죠. 저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 아니고서야 굳이 저희 집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이라고 해도 저희 집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소개로 알게 된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몇몇 걸리는 것 빼고는 큰 단점 없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면 되었겠다 싶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들에게 자랑을 하거나 한 번도 저희 집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제가 평범한 집안에 미술 전공을 하여 동네에서 조그맣게 미술학원을 운영하는구나 정도만 알았죠. 남자친구는 로스쿨을 진학해 변호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 좋은 직업이죠. 본인의 직업에 프라이드를 갖는 것 같아 멋있기도 했었고요. 첫 만남부터 남자친구는 본인의 누나와 매형 얘기를 하며 너무 본받고 싶다. 나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종종 어필해 왔습니다. 매형과 누나도 변호사입니다. 매형은 검사 출신 변호사시고 누나는 똑같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죠. 난 진짜 우리 누나랑 매형을 너무 존경해. 매형은 검사 출신 변호사라서 그런지 내가 나가는 소송에 대해 많이 조언도 해주고 공부할 땐 누나가 엄청 든든한 힘이 됐어. 그러게. 자기 말 들어보면 누나랑 매형이 자기의 든든한 멘토 같네. 매형과 누나가 선배로서 남자친구를 좋은 길로 끌어주고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나 보다. 너무 보기 좋은 남매다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매 간의 우애가 좋아 보여 너무 보기 좋았죠. 저도 제 가족을 특별히 생각하는지라 가족애가 있는 남자친구의 이런 모습이 끌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 저희 오빠와 언니들을 존경하니까요. 남자친구가 늘 말하길 자기네 부모님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를 키우셨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남매를 공부시키느라 부모님이 진짜 고생하셨다. 내가 진짜 꼭 효도를 해야 한다라고 들을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남자친구 부모님도 참 흐뭇해 하시겠다.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보람 있으시겠다라고 생각하며 흐뭇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가족들에게 저런 마음을 느끼는 남자라면 정말 결혼해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오산이었죠. 처음 만날 때부터 그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찝찝했죠. 너 미술했으면 집에 돈 많이 들었었겠다. 너같이 애초에 공부가 아닌 사람은 딱 길을 틀어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밥벌이는 하잖아. 괜히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다가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나 진짜 피나는 노력 끝에 여기까지 온 거야.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내가 원하는 대학 쉽게 간 거 아니야. 정말 지금도
애들 가르치면서 입시 미술하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알지, 알지. 그냥 난 자기처럼 그래도 재능이 있어서 재능 있는 거에 몰빵해도 괜찮다는 말이었어. 괜히 공부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에 살면 안 되잖아? 나처럼 공부해서 변호사 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취직해서 그냥 그런 연봉 받으며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이런 세상에 자기같이 재능 있는 게 좋아 보여서 한 말이야. 종종 들었을 때 예체능을 약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그렇게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엔 이런 거를 제외하곤 정말 다정다감했고 제가 예술계통이고 남자친구는 공부를 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궁금해서 그렇구나라고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만나서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질문들 뿐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 어디 대학 나왔냐고 궁금해하셔. 미술학원 운영하면 한 달에 대충 고정적인 수입이 있냐고도 하시는데, 너 혹시 수입이 들쭉날쭉한 건 아니지? 아무래도 월급쟁이들에 비하면 내 수입은 들쑥날쑥하긴 하지. 많이 버는 달이 있으면 한참 비수기인 달도 있고, 그래도 평균 금액은 거의 비슷해. 학생 수도 늘 비슷하고. 아무래도 엄마가 예체능을 시켜본 적이 없어서 자기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 자기가 이해해. 어, 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마다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뭐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 싶으며 애써 합리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 한켠엔 우리 엄마 아빠는 그에 대한 질문보다는 사람 어떠니? 너한테 잘해주니? 라고 기본적인 것 외엔 따로 묻지 않으셨죠. 아마 그냥 저를 조용히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H대학교 서양미술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와 과에 붙었어요. 단 한 번도 제 학력과 경력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자부하며 열심히 살았죠.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전문직에 종사하신 줄 알지만 의사인 것은 몰랐습니다. 딱히 부모님 직업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 역시 남자친구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 일절 물어보지 않았고요. 아마도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들이 공무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 집 부모님께서 저를 한번 봤으면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냐부터 시작해서 설레는 마음,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부모님을 뵐 준비를 하였습니다. 백화점에 방문하여 어머님의 스카프와 아버님 드릴 넥타이, 그리고 벨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만남이지만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였기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당연히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더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백화점 브랜드의 선물과 그의 어머님 드릴 꽃도 장만하였습니다. 첫인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정말 잘 보이려고 애를 썼죠.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 윤이야. 자기야, 여기는 우리 엄마, 아버지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임윤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아니, 생각보다 미인이네. 난 우리 아들이 어떤 모습에 반했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미인이구나. 근데 예쁜 거 얼마 못 간다. 아, 네? 아, 제가 어머님, 아버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이에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요즘 환절기라 날씨도 쌀쌀한데 어머님 스카프 괜찮으세요? 아유, 고마워요. 스카프 집에 많은데. 뭐, 잘하고 다닐게요. 색상이 나랑 안 맞는다. 그쵸? 어디 거예요? 이 브랜드? 신경 좀 썼네요.
남친 아버님은 그냥 말없이 고맙다고 하셨지만 제가 처음 온 순간부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요. 남친 어머님은 처음부터 웃으면서 비아냥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까지 둔한 저는 원래 합법이 저러신가? 라고 생각하며 어른들이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친 부모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무례한 질문은 계속되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진짜 변호사님이고, 난 같은 법조계 사람 만나길 바랬거든. 근데 갑자기 미술한다고 해서 놀랬잖아. 아, 말은 나도 되죠? 우리 아들보다 어리니까. 얘네 누나 얘긴 들었죠? 같은 변호사 만나서 지금 말도 잘 통하고 얼마나 좋아? 이게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서로. 그게 쉽나 어디? 하여튼 내가 그린 말을 했건만. 저기 어머님 아버님은 뭐 하셔? 아니 미술 공부만 한 거면 딸 하나만 미술 공부 시키신 건가? 뭐 어려서 공부는 딱히 많이 안 했어도 되잖아, 미술은. 안 그래? 네? 어려서부터 그래도 미술을 해서 재료값이라든지 입시 비용이라든지 저희 엄마 아빠도 뒷바라지 많이 해주셨죠. 진짜 이게 웬 미친 소리인가 싶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 말을 듣고 절대 한마디도 편들어주지 않는 남친을 보며 지금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애초에 남친 부모님은 절 달가워하시지도 않았고 남친이 좋다니 한번 만나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비굴하고 수치심이 느껴졌지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의 없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거든요. 난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 힘들게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정말 반대야. 윤희 씨도 일은 할 생각이지? 힘들게 공부해서 내가 그러라고 장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신랑한테 기대지 않을 정도의 벌이는 되고 우리 딸이야. 뭐 변호사님이시니 남편한테 전혀 부담도 안 주고 에휴 나도 변호사 며느리 보나 했더니 네, 저도 당연히 일을 놓지 않을 생각이고요. 지금 들어보니 어머님께서는 저를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저도 제 직종에서 공부하는 만큼은 다 했고요. 어디 가서 직업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감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기야,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요즘에는 여자들도 일을 하는 추세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남친 입에서 젖다구로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히 먹었다는 말만 하고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어요. 뒤따라 나온 남친은 왜 그러냐며 놀라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어디 있냐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저런 말을 내가 듣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야? 자기 어머님보다 난 자기 말이 더 상처야. 자기가 몰랐을 리도 없고 결국은 변호사 며느리 얻고 싶으신 건데 날 왜 만나는 거야? 어른들은 원래 좀 보수적이잖아. 사자 들어가는 직업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매형도 변호사다 보니까 며느리도 변호사 며느리 보고 싶어 하셨던 거고. 그냥 보수적이다라고 이해해 줄 순 없어?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너랑 결혼하고 싶고 처음이라 그러시는 거야. 너가 이해해. 우리 엄마 아빠 엄청 고생했다고 했잖아. 나랑 누나 키우는데 보상받고 싶어 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보상? 누구 신세 망치려고 며느리한테 보상을 바래. 우리 엄마 아빠도 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난 자기도 의심스러워. 그동안 했던 말들 다 어머님 입을 통해 나한테 하고 싶고 묻고 싶었던 말 아니야? 가끔 기분 나쁜 얘긴 몇 번 있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자기도 예체능에 대해 아예 모르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렇구나. 근데 이 결혼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만 만나자. 지금 너 선 넘는 거야. 나 정도 되는 남자 어디 가서 만나기 힘들다는 거 너도 알잖아. 너 지금 너무 격해져 있으니 좀 수그러들고 얘기 다시 하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진짜 어디 이런 막말을 할까요? 그 길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잘 다녀왔냐는 엄마, 아빠, 언니들의 물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 왜 울어?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좋은 마음으로 선물 사들고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얘 무슨 서름 당하고 온 것 같은데? 변호사 며느리 원한대. 아니, 내 앞에서 변호사 며느리 원해. 오늘 나 보잔 것도 일부러 부르신 거야. 나보고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제 말을 듣자마자 아빠는 노발대발 하시며 찾아간다고 하셨고 엄마는 같이 눈물을 떨궜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 막내딸, 귀엽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고 곱게 키워 어디 내놔도 부족하단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처음 본 사람들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다니요. 언니들은 아주 길길이 날뛰고 전화번호 대라는 둥 집도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그 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도 곱씹게 되며 남자친구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했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다음날 미술학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한 것 같아. 너 혼자 어색했을 텐데 너 편은 못 들어주고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 어? 난 자기랑 할 말 없어. 난 어제 자기 태도에 너무 실망했고 자기 태도를 보니 알겠더라. 결혼하면 내 앞날이 훤히 보이더라고. 앞으로 계속 무시하실 텐데 나보고 그걸 견디라고? 내가? 왜? 첫 만남에 저렇게 무례하신데 며느리 되면 얼마나 더 하시겠어. 나는 마음 정리 다 했어. 너무 극단적으로만 말하지 마. 아무래도 나 힘들게 키워오신 분들이니까 원하는 며느리 얻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 어제 엄마도 아차했어. 네가 마음 좀 풀어. 내가 잘할게, 어? 하루 이틀 제가 연락이 되지 않자 미술학원에 찾아오는 빈도는 잦아졌고 그럴 때마다 저를 설득하는 남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집안에 대해 알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렇게 남친과 남친 누나, 변호사라고 저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과연 저희 집안이 의사 집안에 건물 몇 채나 있는 집인 걸 알게 되면 절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에게 알겠다는 말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난다고 해서 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남친 부모님께서 조금이라도 변하게 된다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마음을 풀고 다시 지냈을 땐 결혼 얘기도 더 적극적으로 오갔고 그러면서 남친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뵙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남친을 저희 집에 초대했는데요. 부모님도 제 우는 모습을 보고 내켜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가져온 선물은 대박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어떻게 본 것인지 몰라도 처음 만나는 여자친구 부모에게 사과 한 박스라니요. 진짜 제가 뭘 가져온 건지 눈을 다시 의심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차이나는 결혼이니 이런 선물 준비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선물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받아두기만 하셨고 싫다는 내색이나 표현은 일절 없으셨어요. 딸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이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고요.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집 무시한 대가를 정말 철저히 복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어서 와요. 너무 궁금했어요.
음식은 입에 맞나요? 윤희한테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맛있게 먹어요. 아, 갈비찜인가요? 아, 맛있네요. 윤희도 어머님 음식 솜씨를 닮아야 하는데 저 밥 해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야겠네요. 엄마와 아빠는 급격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주방탱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난 엄마 아빠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만난 남자친구가 맞나 싶었죠. 식사 자리는 대충 이렇게 지나갔고 식사 중간중간 남친이 불편한 기색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건물로 되어 위층엔 가정집으로 되어 있다 보니 남친 입장에선 건물에 새 들어서 사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미술학원 위에 이렇게 집도 있었구나. 아파트 월세나 전세랑 비슷한 건가? 이런 건물 위에 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우린 여기 나 중학교 때부터 살아서 익숙하지. 오히려 시끄럽지도 않고 좋아. 자긴 아파트 사니까 익숙하진 않겠다. 건물도 깨끗한 편이어서 나쁘지 않고, 그래도 아파트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긴 하겠네. 그렇게 대화를 이어갈 무렵 언니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온다는 건 알았는데 언니들도 제 얘기를 들었던 참이라 궁금했던 모양인지 일찍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아, 윤희 남자친구구나? 안녕하세요. 전 윤희 첫째 언니고 얜 둘째예요.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윤희가 도통 집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이제서야 뵙네요. 잘 부탁드려요. 저와 달리 언니들은 똑 부러지기도 하고 제가 서럽게 울던 날을 기억하고 있어서 남자친구에게 살갑지만은 않았고 그때 복수를 하려고 했는지 언니들이 의사신분이라는 걸 밝히더라고요. 남친은 엄청 놀란 눈치였습니다. 대학은 어디예요? 요즘 로스쿨도 간판 많이 보잖아요. 제 친구도 로스쿨 출신인데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물어봐도 되죠? 아, 네. 서울대 로스쿨 출신입니다. 아, 그럼 대학은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순간 언니가 꼬치꼬치 묻는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얼굴이 불그락해지는 남자친구를 볼 수 있었죠. 뭔가 고소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껴봤는지 이때 이런 말을 하며 자존심이 상해하는 게 확 보이더라고요. 아, 대학은 순천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 뭐 대학보다야 마지막 학력이 서울대 로스쿨이니까요. 아, 그래도 로스쿨 출신이어도 대학도 중요하지. 요즘 로펌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데, 안 그래요? 그래도 취업 잘했다면 다행이지만요. 금방이라도 당신은 어디 대학 나왔냐고 물어볼 기세였지만, 그래도 첫 만남이니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남친을 배웅하던 차에 남친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는 둥, 언니들이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는 둥, 일단 다 참았어요. 어차피 곧 헤어질 거고 아주 입이 떡 벌어지게 복수할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철저히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 중 역시나 예비시댁의 만행은 끊임없었죠. 중간에 남자친구에게 건물주 딸의 선자리를 제시하는 둥 결과는 계속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이것 또한 개념 없는 남자친구 입에서 듣게 되었죠. 아빠가 좋은 사람 있다고 선보는 거 어떠냐더라. 그래도 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아직도 못마땅해 하셔? 자기가 잘 얘기한 거 아니었어? 건물주 딸? 왜? 자기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차려줄 수 있을 것 같은가 보지? 에이, 말을 왜 그렇게 해. 자기도 좋잖아. 그래도 나 같은 남자가 자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데 자긴 자부심 가져도 돼.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며
저를 놀리는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 계획은 실행될 예정이니 참았어요. 아주 그 집 콜을 납작하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참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언니들과 오빠에게도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니 아빠와 엄마도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그 집에 당했던 걸 생각해 동의해 주셨고요. 드디어 길고 긴 시간 끝에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상견례 전날까지도 남친 부모님들은 꼭 해야겠냐며 남친을 설득하는 눈치였고 남친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제가 시집가면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가 오시더니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시더군요. 예, 나다. 너 김치는 담글 줄 아니? 내가 내일 김장을 할 건데 어차피 너가 와서 이제 할 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지금 얘네 누나나 우리 아들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너희야 수업 조절해서 오면 되는 거니까 내일 몇 시쯤 올 수 있니? 네? 김장이요? 아, 제가 내일은 수업이 풀로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예,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니 너는? 마음에 안 들면 집안이라도 좋던가.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직업에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니가 지금 변호사 와이프를 그냥 꽁으로 하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 평소에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잘 알지만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와서 몸으로라도 떼우던가. 너 아직 식장 안 들어갔다. 알겠니? 이런 반협박을 하시며 전화하기 일쑤였고요.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으셨어요. 남친은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의였고요.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이지만 저에게 자기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 넌 복받은 줄 알아라 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오며 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대망의 상견례 날 그제 부모님과 남친 누나 매형까지 줄줄이 양복에 변호사 배지를 달고 나와 우리 집은 법조인이다 라며 위풍당당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혼수 목록을 써서 저를 먼저 주시는데 기겁했습니다. 혼수 비용만 4억, 그리고 집은 반반. 너무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 나왔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언니들, 오빠 새언니가 등장했어요. 줄줄이 의사 가운을 입고 말이죠. 다들 외과, 내과, 치과 가운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남친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쳐다보곤 했습니다. 상견례장에 의사 가운 입은 6명, 변호사 배지 단 3명,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는 우스꽝스런 모습이었죠. 남친도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생각해낸 최고의 복수는 이것이었습니다. 상견례장에 우리 집 재력을 오픈하고 그 집이 그렇게 바라는 돈을 바로 눈앞에서 놓치게 하는 것이죠.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려 했으니 맞대응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 아빠입니다. 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다고요? 애들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저희는 직업이나 집안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굉장히 궁금해 하셨다고 들었네요. 저희 아빠랑 엄마, 저는 외과 의사예요. 그리고 여동생은 내과 의사고 남동생 내에는 치과 의사입니다. 아니, 어머. 의사들이시라고요? 아니, 우리 준성이가 그런 말이 없어서. 아이고, 이런 귀하신 분들이 그럼 우리 세기만 특별히 미술 공부를 가르쳤군요. 어쩐지 특별해 보이더니만. 어머머, 아마 우리 아들 머리랑 사돈댁도 머리들이 좋으시니 우리 손주들 머리 걱정은 없겠어요.
우리 며느리 닮아 손재주도 좋을 거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 보고 이 결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제 자신에게 정말 괜찮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네요. 오히려 저런 반응들을 보니까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저희 집은 저 결혼하면 저희 앞에 있는 조그만 건물을 혼수로 해주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일은 없겠네요. 어머님 혼수 목록을 보니 저에게 너무 바라는 게 많아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무슨 말이야, 너? 자기야, 그리고 이런 일은 나한테 미리 얘기했어야지. 놀랬잖아. 다 의사셨어? 그리고 건물 얘기는 또 뭐고? 내가 조그만 건물들이 몇 채 있는데 이걸 우리 자식들 결혼 선물로 하나씩 주고 있네. 그래서 우리 윤희도 그럴 예정이었는데 윤희 마음이 변했다니 그럴 일은 없겠군. 아니 사돈.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윤희야, 갑자기 무슨 소리니? 지금 결혼 날짜 잡으러 나온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저는 이 결혼 못합니다. 오늘 파혼 통보하러 나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 그리고 잘난 따님 사위. 제가 어찌 그 집에 끼겠어요. 전 파혼합니다. 자기야, 무슨 소리야, 지금? 남친 어머니 졸도하는 소리 들리고 웅성웅성 거리는데 저희 집 그대로 그 자리 박차고 나왔네요. 오래간만에 깔깔거리면서 가족끼리 밥 먹고 카페 가서 실컷 대화했습니다. 하나뿐인 막내딸 마음에 상처 입을까 늘 노심초사하신 부모님, 난리에 화내준 언니들, 오빠, 새언니, 오히려 가족애를 일깨워줬네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한평생 아쉬움 없이 살던 내가 예비시댁 잘못 만나 정말 내가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재미삼아 사연 풀어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랍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호의적인 편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지만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신혼 때 전 남편은 무척이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집안일도 척척 알아서 잘했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한 게 전 축복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처음엔 전 바로 임신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아직 연차가 높은 편도 아니었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에서 적극적으로 임신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여보, 나는 아직 더 일을 하고 싶어. 사실 임신을 하는 건 문제도 아니고 회사에서 출산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돌보는 게 문제잖아. 당신이나 나나 평소에도 야근도 많고 바쁜데 우리 둘이서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 그렇다고 육아휴직 끝나고 이제야 돌진한 아이를 어린이집 맡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좀 더 연차 쌓이고 나면 경력도 있을 거고 프리랜서로 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되면 계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은 조금 이르고 한 3, 4년 뒤에 임신 계획하는 게 어때?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일에 대해서는 욕심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하는 일 정말 좋아하잖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솔직히 그때 돼서 우리 몸 상태가 어떨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30대 중반인데 더 나이가 들어서 임신 준비하다 보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
우리가 지금 당장 임신을 시도한다고 해서 바로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가? 하긴, 주변에서도 임신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긴 하니까. 그런데 막상 시도했다가 바로 되면 어떡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3년 뒤에 임신하는 걸로 하자. 나는 지금 당장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당신도 결혼할 때 아이 생각은 없다고 했잖아. 아이를 가지면 좋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자리를 더 잡으면 생각을 해보자. 나도 처음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당신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신 닮은 자식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게 없다니까. 막상 결혼하면 자식을 낳고 싶어지나 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우리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지금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 것 같아. 결혼 전과는 다르게 남편은 갑작스럽게 아이를 빨리 갖자고 했고,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도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빨리 아이를 가지라며 말을 하시곤 했죠. 저도 물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바로 갖는 건 힘들다 생각이 들었고 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저도 아이 낳고 싶긴 한데요. 지금 제가 일도 여유롭지 않고 바쁘다 보니까 임신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직업이 연차 쌓이고 경력 쌓이면 이직도 잘 되고 프리랜서로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3년 정도 있다가 임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좀 더 여유롭고 휴직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때 돼서 임신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 나이가 있잖니. 출산도 문제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이 키우려고 하면 체력도 그렇고 힘들어. 그냥 지금 아이 갖는 건 어때? 혹시 아이 돌보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니? 그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손주 돌봐줄게. 그 정도야 내가 못하겠어? 어머님께서요? 아휴,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 돌보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힘으로 아이 돌볼 수 있을 때 그때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돌보면서 몸도 많이 약해지시고 그런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부모가 아이 제대로 키울 수 있을 때 낳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도 젊을 때 너희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더 나이 들면 더 못하지. 그때 되면 니들이 아이 봐달라고 해도 못 봐준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직 여력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해줄 수 있어. 평생 봐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아이 돌볼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준다는 거야.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아이 낳아. 내가 봐주는 거 부담스러우면 아니면 도우미 부르는 비용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 봐.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아빠도 아직 경제활동 하시니까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하잖아. 우리가 너무 걱정한 거라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 아직도 고민이야? 지금이야 엄마 아빠가 젊으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지. 진짜 나중에는 아이도 봐야 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고 그러면 더 머리 아프다니까. 몇 달을 끈질기게 설득하던 남편과 시부모의 말에 저는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이를 꼭 돌봐주시겠다며 집도 시댁 근처로 옮기시길 바라셨고 결국 저희는 제 직장에서도 멀었던 시댁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임신을 시도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직장에서도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직장에선 저를 배려해주기도 하고, 출산휴가 시기랑 육아휴직 시기에 맞춰 대체자를 미리 고용하기도 했어요. 행복한 임신 기간을 지나게 되었고, 그렇게 임신 8개월이 되었는데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배뭉침이 잦았고 병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휴직을 권유하고 있었죠. 회사 측에서도 제 상황을 배려해 주셨는데 문제는 남편과 시댁의 반대였어요. 어머님, 저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휴직계 내려고요. 지금 배뭉침도 너무 심하고 병원에서도 이왕이면 다 채워서 낳는 게 낫다고 하셔서 휴직하고 출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복직이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그냥 아이 낳고서 1년 정도 쉬어도 괜찮다곤 했는데 출산 휴가를 좀 일찍 쓰는 거다 보니 저도 복직을 좀 일찍 해야 할 듯 해서요.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하니? 회사에서도 네 사정 다 봐줬다며?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왜 일찍 복직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원래 막달 다가오면 배도 붕치고 하는 거야. 막상 그래도 아이는 태어날 때 되어서야 태어나는 건데 지금부터 굳이 휴직을 할 필요가 있어? 네가 그렇게 눈치 보이면 그냥 막달까지 꾹 참았다가 그때 쓰면 되는 거 아니니? 그게 저도 몸이 좀 힘들어서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저도 힘들 거라고 하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이 낳고 나면 아무래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아서 일찍 휴직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아이 낳으면 어차피 산후조리 하면서 쉴 테고 아이 어릴 때는 매일 누워있는 애 밥만 잘 주면 될 텐데 네가 뭘 못 쉰다는 거야? 오히려 아이 어릴 때가 더 잘 쉬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그냥 막달까지 쭉 일해. 아이를 낳아도 직장에서 나와서 쉬면 되는 거지. 뭐 지금부터 빨리 앞당겨서 쉴 필요가 뭐가 있니? 그리고 너희 회사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급이잖니. 그럼 네가 쉬면 우리 아들만 돈 벌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그래, 엄마 말도 맞아.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달이라도 바짝 벌어야지. 당신 몸 힘든 건 내가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출산할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그냥 권유한 거지 무조건 쉬라고 한 건 아니잖아. 내가 보기에는 당신 막달까지 꽉 채워서 아이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음 달까지는 어떻게든 일하는 게 낫겠어. 시모와 남편은 막달까지 꾹 참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당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당장 출산을 하게 될 것도 아니었고 아직 출산일까지 남았으니 내가 너무 섣부르게 생각한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아이는 8개월이 돼서 일찍 나오고 말았고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태어나서 망정이었지 병원에서는 쉬라고 한 말은 왜 듣지 않았냐면서 혼을 내시기도 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산후조리는 친정엄마가 해주셨는데 친정엄마는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이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까지 싹 다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전문기관에서 교육까지 받아오셔서 저보다 더 아이를 잘 보셨답니다. 엄마 덕분에 전 모유 수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쉬는 날 없이 엄마는 아이를 내내 봐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결국 몸살이 나시고 말았어요. 일주일 정도 푹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 기간에 시모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는데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님, 아이 이제야 잠들었어요.
자꾸 아이 만지시면 깨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아이 깨나면 그때 사진도 찍으시고 안으시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아이 젖병 어디다 두셨어요? 보니까 세척된 거 하나도 없던데 제가 지금 세척할게요. 어머님 그리고 저 잠깐 정형외과 좀 갔다 와도 될까요? 팔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정형외과? 왜? 고작 아이 좀 많은 거 가지고 팔이 아프니? 그거 아이 좀 크면 괜찮아.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예, 애 자고 있으니까 지금 얼른 가서 빨래도 돌리고 설거지 좀 해놔. 저녁에는 네 남편 좋아하는 김치찌개 좀 해먹자. 매번 간도 제대로 안 된 음식 먹으니까 밋밋하고 맛도 없고. 어떻게 네 엄만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해놨다니? 좀 맵고 칼칼한 음식 먹어야 속이 풀리지 원. 아직 모유 수유하고 있어서 엄마가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서요. 아니면 전 엄마가 해준 음식 먹을 테니 어머님이 드실 음식 해서 드셔도 돼요. 아, 아까 어머님 마트 갔다 오신다고 하신 거 아니세요? 지금 아이 자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다녀오세요. 한두 시간은 아이도 푹 잘 것 같아요. 아니면 볼일 보시고 오셔도 되고요. 그럼 나 친구 좀 만나고 올 테니까 네가 마트 좀 다녀와. 아이 일어나려면 한 1시간은 이렇게 있지 않겠니? 간 김에 이것저것 장 좀 제대로 보고 오고. 오늘은 네 남편이랑 술 한잔 해야 되겠네. 너도 이제 출산한 지 한 달 다 돼가는 거 아니니? 산후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해서 뭐 할 거야? 집안일도 이젠 네가 좀 하고 남편 시키지 말거라. 시모는 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저에게 집안일부터 아이 보는 것까지 모두 시키셨죠.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오셨지만 정작 오셔서는 밥상도 제가 차린 밥으로 드시고 잘 자고 있는 아이 억지로 깨워서 사진만 찍으시고 다시 재우는 건 저에게 맡기셨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시모가 와서 그런지 퇴근 후에 아이도 한번 돌보지 않았고 집안일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매일 시모랑 술이나 마시면서 일찍 잠에 들더라고요. 정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엄마가 다시 오셨고 제 상태를 보시고선 엄마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는데 다행히 엄마가 오시고 나서는 저도 푹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죠. 그나마 시모가 오기 전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조금이라도 봤던 남편은 시모가 오신 후부터는 대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극구 말리시는 바람에 다툴 수도 없었고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엄마는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도 봐주시고 살림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복직을 준비하던 와중에 시댁에서 황당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 다음 달에 복직하려고요. 회사에서도 일정 조율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아이가 어려서 출근 시간은 조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린이집은 내년쯤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님이 1년 동안만 아이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아이 등하원만 부탁드려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아이를 보니? 니들인데 왜 내가 봐야 하는 건데? 어머, 너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니? 내 주변에도 보니까 며느리가 당당하게 찾아와서 아이 맡긴다고 하더니만 딱 네가 그러고 있네. 어떻게 대책도 마련 안 하고 바로 다음 달에 복직한다고 하는 거야? 난 못 봐줘. 그리고 애는 엄마가 봐야지
왜 갑자기 복직을 한다고 그래? 네? 어머님, 저 임신하기 전에 아이 봐주신다고, 저 복직할 때 아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낳고 나서도 복직 언제쯤 할 거다 어머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못 봐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바로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곳 알아볼 테니까 입소하기 전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복직하기로 한 거 갑자기 이렇게 취소할 수는 없어서요. 그 어린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아직 모성애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니? 가서 뭘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일을 그만둬. 어차피 너 일한 경력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애 키우고 직장 다시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애도 엄마가 보는 게 성격에도 더 좋아. 시몬은 갑작스러운 태도가 바뀌니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동안 남편에게 복직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었거든요. 남편과도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차라리 몇 개월 전에 못 봐준다고 하셨다면 복직을 취소하거나 사정을 말했을 텐데 한 달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안 된다고 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당신 어머님이 아이 못 봐주신다고 하신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몇 달 전에 당신한테 복직한다고 말했잖아. 그때도 당신 별다른 말 안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임신하기 전에도 아이만 낳으면 다 봐주신다고 하셨잖아. 물론 그 말을 다 믿었던 건 아니지만 내가 여러 번 말했을 때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라도 다시 말해보면 안 돼? 여보, 당연히 아이는 부모가 책임지고 봐야지. 왜 우리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해? 상황이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당신도 임신하고 싶으니까 한 거지. 엄마 아빠가 낳으라고 했다고 낳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못 봐주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일을 그만두거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이도 어린데 어린이집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해서 우리 이사까지 한 거 몰라? 돈도 더 많이 들고 거기다가 나는 출퇴근 더 멀어졌는데도 이사했어. 그럼 난 복직 언제 해야 하는데? 퇴근하면 다른 직장 언제 다시 구하냐고. 그리고 내가 구한다고 해서 바로 직장 다닐 수 있어? 어떻게 당신 그렇게 말을 쉽게 해? 아니면 당신이 육아휴직 써. 당신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있다며 쓴 사람도 있고. 내가 육아휴직 다 썼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쓰면 되겠네. 무슨 내가 육아휴직을 써? 남자가 육아휴직 쓰면 승진에 지장 가는 거 몰라? 같은 회사원이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냐? 난 그렇게 못해. 그러지 말고 어머님한테 맡기는 건 어때? 어차피 어머님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잖아. 1년 동안 우리 아이 봐주셨으니까 더 잘 보실 테고. 어머님도 아이 예뻐하시고 좋지 않겠어? 제정신이야? 엄마 안 그래도 나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집 집안일까지 다 해주셨어. 몸도 다 상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렇게는 못해. 차라리 육아도우미 고용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1년만 육아도우미 도움 받고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고 내가 프리랜서로 전향하던지 할게. 뉴스도 안 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고용을 한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 집에서 아이 못 봐주면 도우미 비용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그걸로
어머님 드리면 되지. 내가 좀 더 보태서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난 솔직히 어머님이 오셔서 아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말씀드려보자. 전 산후조리에 이어서 아이 육아까지 엄마에게 부탁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복직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엄마가 먼저 연락을 해 오셔서 당신이 아이를 봐주겠다며 복직을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전 복직을 하게 되었고, 엄마에게는 너무 미안해서 일하면서도 눈치 보며 빨리 집에 갔는데, 엄마는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도 편히 쉴 수 있게 집안일부터 아이까지 다 보셨죠. 그런데 남편은 친정엄마가 오고 나니 아예 집안일에 손을 떼더라고요. 거의 매일 회식 핑계대며 술자리를 가졌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면서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동창회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고, 일주일 정도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이 생겼죠. 여보, 엄마가 다음 달에 동창회에서 가는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거 꼭 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말인데 그때는 육아 돌봄 신청해서 도우미 여기로 오게 해야 할 것 같아. 보니까 업체도 많고 해서 당신이랑 나랑 의논해가지고 결정하자. 내 생각은 여행 다녀오시고 좀 푹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열흘 정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아이가 양육자 바뀌면 혼란스러워하는 거 몰라? 장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쉽게 하시지? 너무 서운하다. 아이한테 어떤 게 좋은지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여행이야 다음에 가실 수 있지만 아이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니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겨? 아, 그럼 어머님한테 부탁하는 건 어때?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좀 신경 쓰이면 차라리 어머님이 오셔서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님도 집에 계시니까 오셔서 아이 보시면 좋잖아. 안 그래도 저번에 통화하는데 우리 집에 친정엄마 와 계시니 눈치 보여서 손주 보러도 못 오겠다고 하시더라고. 이참에 손주도 오래 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에이, 엄마는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우리 엄마 몸이 얼마나 약한데. 분명 아이 보다가 몸살 날 게 뻔해. 그리고 엄마가 왜 집에 있어? 요새 바쁜데. 왜 엄마가 놀고 있는 것처럼 말해? 좀 서운하네.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육아 도우미 불러야지 어떡해. 그냥 내가 알아보고 어느 정도 비용 나오는지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결정만 해 그럼. 나도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괜찮은 곳 찾아볼게. 아니면 정 신경 쓰이면 당신이랑 나랑 휴가 번갈아 가면서 내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 봐주셨는데 여행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결국 남편이랑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했지만 일주일 비용을 견적내고 보내고 나니 남편은 시겁하면서 바로 시모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고 일주일 동안 시모는 아이를 봤는데 정말 난리가 났어요. 걷는 것도 서툰 아이를 데리고선 카페에 가서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아이는 유리컵을 깨고 손까지 다쳐 봉합을 해야 했죠. 거기다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여서 배탈이 나기도 했고 결국 며칠은 제가 휴가를 내서 아이를 봐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에 엄마가 아이 일주일 봐주셨으니까 우리 아이 봐준 비용 드리자. 엄마한테 한 달치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 아이가 좀 유난이기도 했고 엄마가 엄청 힘드셨대.
원래 밖에 나가서 친구도 보시고 돌아다니셔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붙잡혀 있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뭐 어머님이 아이 보셨으니까 드리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그것보다 더 드리고 있는 거지? 당신 말대로 유난히 나이, 엄마가 지금 매일 보고 계시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출근하니까 고작 저녁에 잠깐 보고 당신은 평일이고 주말이고 아이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더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장모님 여기 오셔서 아이 보는 거 불편해도 다 감수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해? 그런 거 생각하면 더 주는 건 아니지. 그리고 아이는 장모님이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고생하면 더 고생했지.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아이 아파서 병원비 얼마나 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연히 지금 시기는 아이가 밖에 나가면 아무거나 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더 조심해서 보셨어야지. 근데 어머님, 아이 그냥 아무렇게나 뛰어놀게 놔두셨다며.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 뭐라고 말이라도 했어? 그걸 왜 말해? 솔직히 우리가 아이 못 보니까 엄마가 와서 봐주신 거잖아. 애초에 장모님이 여행 안 가셨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거고. 봐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야? 도우미 비용으로 나갈 거 엄청 절약했는데 왜 엄마한테 화를 내야 하는 건데? 남편의 태도에 엄청 화가 났고 한계치에 도달할 정도로 꾹 참았죠. 여행 간 엄마가 돌아오시고 나서 엄마는 쉬지도 않으시고 바로 아이를 보러 오셨어요. 아이가 다치고 아팠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쉬지 않으시겠다며 바로 오신 거라 그런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경호골을 한 박스 사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히 엄마 드시라고 준비한 건 줄 알았고 엄마도 내심 기쁘셨는지 오랜만에 집에 있는 사이에게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집안 정리를 다 마치고 나서 엄마는 사이에게 슬쩍 말을 꺼내셨어요. 아이고, 요즘 안 그래도 기력이 딸리더니만 이런 것까지 다 사오고 역시 사이가 사이네. 이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샀어? 사려면 꽤 돈도 많이 줬겠네.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기운 없을 때는 경옥고 하나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 경옥고 내가 하나를 먹어도 되는 거지? 네? 어머니, 그거 단가 비싼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어머님 드시려고 한 건 아닌데. 어머님, 오해하셨구나. 아휴, 이거 저 거래처랑 저희 엄마한테 드리려고 산 거예요. 퀄리티 좋아 보이죠?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시니까 다행이다. 요새 엄마가 기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 경호고가 엄청 좋다고 해서 드리려고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겠죠? 저도 하나 먹으려고 여유롭게 사왔어요. 아, 그런가? 나는 또 나 먹으라고 사온 줄 알았지. 에이, 그래도 이서방, 내가 하나쯤은 먹어도 되지 않겠어? 이서방 먹을 여유분해서 딱 하나만 내가 먹어볼게.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님, 요즘 기력이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은 삼계탕 어떠세요? 제가 나가서 재료는 사올게요. 어머님 저번에 보니까 닭 요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삼계탕은 금방 뚝딱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누룽지 있는 거 좋아해서 누룽지 삼계탕으로 부탁드려요. 엄마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뒤돌아섰고, 전 남편 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위기는 한순간에 냉랭해졌고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저녁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다음날 전 열흘 출장을 가야 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왜 전화 안 받으시오?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 아, 나 지금 바로 출근해야 하는데, 당신이 좀 전화해봐. 출근 늦으면 오늘 큰일 난단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쩌자는 거야? 아휴, 아, 어제 엄마가 기력 딸린다고 경호권 주라고 한 거 듣지 않았어? 엄마가 진짜 몸이 안 좋으셨어. 그래서 감기 몸살에 열이 엄청 나가지고 못 가셔. 아빠 말로는 링거 맞으러 응급실에 계시는데 입원해야 하실 것 같으시대. 못 가시니까 어머님한테라도 한번 부탁해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아, 엄마한테 갑자기 오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냥 당신이 출장 끝내고 지금 오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맡길 것도 없고, 나도 당장 나가야 한단 말이야. 아니면 장인어른이라도 오시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 그럼 내가 3일 있다가 갈 테니까 그동안 당신이 휴가 내서 있으면 되겠네. 어머님한테는 지금 전화해서 오전에만 봐달라고 해. 당신 어차피 반차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일부터 휴가 내면 되지. 나한테도 급할 때 휴가 쓰려고 안 쓰고 있다면서. 저번에 우리 집 있을 때도 못 쉰다고 했잖아. 그 휴가 지금 쓰면 되겠네. 얼른 회사에도 전화해봐. 당신도 받아준다고 했잖아. 아, 나 휴가 못 써. 그렇게 됐어. 어쨌든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당신 3일 뒤에 온다고 했지? 일단 내가 어떻게든 3일 동안 아이 보고 있을 테니까, 장모님이든 당신이든 얼른 와야 돼. 남편에게는 3일 뒤에 간다고 하고선 전 일정이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다며 열흘이 있다가 집으로 갔죠. 그 사이 엄마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결국 열흘을 꼬박 남편이 봐야 했어요. 시모가 와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다친 일도 있어서 집안에서 내내 아이를 봤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답답하셨는지 그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고스란히 풀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시모가 닥달하면서 전화를 하셨고 남편은 오자마자 아이를 건네받아 육아를 해야 했는데 아이를 재우고 나서는 낮 동안 쌓인 집안일을 해야 했대요. 시모가 말 그대로 아이만 보고 갔기 때문이었죠. 열흘 후에 집에 가보니 남편은 초췌한 꼴이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보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전화 여러 번 해봤는데 아직 장모님 많이 아프신가?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장을 안 하시네. 당신이 한번 연락해봐. 내가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이 데리고 갈 여력이 없더라고. 엄마도 오셔서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먹었던 거 치워주시지도 않고. 아, 나 열흘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제야 알았어? 그동안 1년을 엄마가 우리 아이 봐주셨는데 이제야 알았다니 참 어이가 없네. 근데 당신 엄마한테 그 고생한 비용 드리긴 했어? 내가 물어보니 엄마 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시던데 왜 돈 드리고 있다고 한 거야? 거기다가 당신 휴가를 왜 못 쓰지? 나한테는 나중에 휴가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일 한 번 쉬지 못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뭐, 이유가 있겠지. 휴가 쓰면서 딴 여자랑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 핑계로 미래를 즐긴다든지 그런 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딴 여자랑 여행을 가려고 휴가 다 썼다고 하는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냥 회사 사정 때문에 휴가 못 쓰게 된다고 한 거지. 장모님한테 돈 못 드린 건 진짜 미안해. 사실 우리 집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셨어. 근데 월급에서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드린 거고. 우리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는 꼭 드리려고 했어. 헛소리 하지 마. 당신 승진했잖아. 월급도 올랐고, 직장 동료랑 불륜 저지른 것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언제 뒤집어 엎을까 했는데, 마침 당신이 개념 없는 짓 바로 하더라. 그따위 행동하는 거 보고 내가 딱 결심했지. 우리 엄마 더 이상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불효녀야. 내 자식 그래도 온전한 가정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내가 우리 엄마 고생시켰어. 근데 이제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거든? 우리 이혼해.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 이혼 못해. 그리고 나 다른 여자 만난 적 없어. 그거 오해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흘 동안 내가 애도 다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 나 이혼한 거 알면,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겠어. 왜? 네 직장에 불륜한 거 내가 까발릴까봐 두렵니? 그거 두려우면서 어떻게 만났어? 지금까지 편했지? 아이도 안 보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즐길 건 다 즐기면서 사니까 편했잖아. 내가 앞으로 가시밭길이 뭔지 보여줄게. 두고 봐.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당연히 불륜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도 했답니다. 소장은 회사로 보내줬고 두 사람은 해임 처리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는데 상간녀는 유부녀였고 남편은 상대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상간녀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가정은 온전히 지켜져 버렸고 남편은 버림받게 되었던 거죠.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지만 전 단칼에 거절했어요.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당연히 기여한 바도 없으니 양육권은 저에게 오게 되었어요. 양육비는 남편의 기존 월급에 따라서 일시불로 청구를 진행했고 모두 받을 수 있었답니다. 문제는 저희가 양육비를 받고 나서 남편이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며 남편은 쫄딱 망하게 되었죠. 이혼하고선 전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오히려 이혼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일도 잘하고 있답니다. 남편 소식을 들어보니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그전보다 월급이 훨씬 적은 곳으로 취업했다더라고요. 이제는 시부모도 일을 안 하고 있어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던데 아마 빠듯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재산을 제가 양육비로 다 끌어왔으니 아마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모님도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주변에서 저처럼 이혼 고민을 하는 분이 있을 때 누구보다 이혼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어요. 저도 부모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시댁 며느리로 살아온 지 15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제 밑에 동서도 결혼한 지 10년 차 되었는데, 밝은 성격 탓에 항상 시댁 집안의 분위기를 담당했었어요. 시모도 동서를 아껴주셨고, 거의 항상 붙어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모와 동서의 사이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만 느꼈던 게 아닌 가족들 모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주고받는 말투에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10년간 시모와 서로 웃고 잘 지내던 동서가 시모의 말에 날카롭게 받아치는 행동에 저는 너무 놀라서 따로 대화를 했었지만 속마음을 꺼내고 싶지 않은 건지 제대로 된 대답은 듣지 못했고 그냥 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집요하게 물어본다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일단 지켜보기로 했었죠. 알게 모르게 학벌 때문에 시모에게 천덕꾸러기였던 동서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동서의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고 시모는 그런 동서에게 조금도 지적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시부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식사를 하던 도중 조용하게 한마디 하시면서 풀어나가려 하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동서의 행동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둘이 투닥투닥해도 아주 잘 지내더구만. 요즘 들어 왜 그러는 거야?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야지. 집안 분위기 불편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죠. 저도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터라 지금까지 어머님과 함께 지냈던 세월들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중인걸요. 아마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으로는 말하기 싫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당신 작은 며느리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확실히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다음부터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할 거야. 내가 큰 소리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지?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으니 잘 해결하고 끝내는 걸로 하자고. 동서는 시부의 말에 불편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도 시부의 눈치를 보면서 먼저 일어나셨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시모가 동서에게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동서와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방문을 두드리면서 동서를 불렀어요. 주방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방에서 나오는 동서가 시모를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좋게 해결이 되나 싶었지만 한 10분 정도 지나자 동서가 씩씩거리면서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데 그 소리에 놀란 가족들은 급하게 거실로 나왔고 방으로 다시 들어간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축 처진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동서가 들어간 방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이런 심각한 집안 분위기는 처음이었고, 시부의 화난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던 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시부의 모습에 많이 놀랐는지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시부는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동서를 다시 거실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심술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있던 동서를 바라본 남편이 서방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집안 분위기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눈치였고, 확실한 건 동서가 시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이 제일 바쁘긴 하지만 집안일이 더 크기 때문에 서둘러 안 좋은 상황을 풀어주는 게 먼저였어요. 동서와 시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거실에서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죠. 시부는 시모에게 아무 말 없이 언제까지 서 있기만 할 거냐고, 서로 최대한 좋게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좋게 얘기했어요. 오늘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인 것 같은데 왜 풀지 않고 계속 담아두기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모두 다 불편해진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오래 끌면 끌수록 상처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동안 잘 지내왔던 세월들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미안해요. 나도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작은 며느리와 단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직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쉬세요.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 있어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한 다음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어서들 들어가 쉬래도. 저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입 밖으로 까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동서의 말에 시모가 확실히 무언가 책 잡힐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부는 한숨을 내쉬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고,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일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고민에 빠진 듯 심각한 얼굴을 하길래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혼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닐 거라고 혀를 찼어요. 제가 다시 재차 물어보는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답을 해주었고 시모의 과거에 대해 얘기해 주었죠.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네. 우리 엄마가 겉으로 봤을 땐 상당히 조용한 성격 같잖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건 엄마가 진짜 성격을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 아버지도 엄마의 겉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셨다고 했었지.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어. 그리고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었지. 그날 이후 엄마는 자신의 진짜 성격을 완전히 감추면서 살았었고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재수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항상 조용하셨던 분이 말도 많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잖아. 엄마한테 따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재수 씨가 엄마 젊었을 때와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였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있었지. 엄마의 과거를
당신한테 처음 꺼내는 건데 무슨 사건이 있은 줄 알아? 과거에 엄마가 클럽 죽순이었다는 거야. 클럽에서 열리는 막춤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다닐 정도로 노는 걸 상당히 좋아했고 주량도 말술이라고 들었었어. 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선 최대한 조용히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삶과 가정을 깨면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에 항상 함께 했었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야.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지 완전히 끊었던 술을 입에 대게 되었고 엄마는 분위기에 휩쓸려 클럽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동안 진짜 성격을 숨기고 살았던 엄마는 다시 그 맛을 알아보려 가족들 몰래 다니다가 결국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엄마는 또다시 쥐죽은 듯 살고 계셨는데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 항상 밝고 노는 걸 좋아하는 재수 씨를 보니까 또다시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하셨나 봐. 내 추측이지만 그런 곳에 갔다가 재수 씨한테 걸린 게 아닌가 싶어. 아버지가 한 번만 더 걸리게 되면 그땐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줄 알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재수 씨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렇다고 동서가 저렇게까지 시모에게 분노하면서 화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표를 내야 할 이유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남편도 제 말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해도 동서가 시모를 싫어할 정도로 막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항상 조용하게 지내시는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많이 놀라긴 했지만 동서와는 별개인 것 같아 보였죠. 잠시 뒤 서방님이 시댁에 도착했는지 목소리가 들리길래 거실로 나가자 동서가 집에 갈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남편이 동서가 무슨 일 때문에 시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대화를 주고 받았어요. 저희도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많이 답답했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아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수술실 앞에서 쓰러져 울고 계신 시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이 여쭤보자 집안 계단에서 구르셨다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눈 감고도 잘 다니던 양반이 갑자기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2층에서 굴러 떨어졌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병원에서는 일단 뇌진탕으로 진단을 내리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너희 아빠 이대로 세상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니?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이러다 어머님까지 쓰러지시겠어요. 아버님은 평소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마음 굳게 잡으셔야죠. 전부 다 내 잘못이다. 너희 아빠가 최근에 눈이 좀 침침하다고 해서 안경을 새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었거든. 내가 옆에서 잘 챙겨주니까 같이 가길 원했는데 최근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신경을 못 써주고 있었어. 혼자 가라고 해도 굳이 나랑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하필 오늘 사고가 난 거다. 내가 너희 아빠를
서둘러 챙겨줬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다 내 잘못이다.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니? 시모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면서 힘들어 하셨고, 뒤이어 동서내외도 병원에 도착해 저희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시모 옆에 앉아 있었고, 남편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시부가 수술실에서 나왔고, 의사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후두부에 충격이 가해져 혈관이 터짐과 동시에 내압이 올라 뇌에 손상이 가서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다음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언제 깨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의사는 환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라고 확실하게 언제 일어나실 수 있는지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병실에서 깨어나지도 못하시고 누워 계신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매일같이 시부 옆을 지켜주셨고 저희 부부도 시간이 될 때면 병원에서 일손을 도왔어요. 동서내외도 자주 와서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고 있었죠. 시부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니 시모와 동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사라졌고 모두가 시부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어느 날 저녁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병원에만 계시던 시모가 걱정이 돼서 제대로 된 저녁 한 끼 사드리고 싶어 남편과 함께 저녁 시간에 찾아가게 되었죠. 시모가 저녁 시간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항상 너무 늦은 저녁에는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잠깐 일손을 도와드리거나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냈었죠. 그렇게 시부가 누워 계신 병실 문을 열었는데 당연히 계실 줄 알았던 시모가 보이지 않아 문자를 한 통 넣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게 되었고 저는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시모와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죠. 옆에 있던 남편도 심각한 얼굴로 문자 내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요즘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해서 저녁 한 끼 같이 할까 하거든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나 지금 너희 시아버지 병실에 앉아 있지. 좀처럼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내가 요즘 입맛이 없다.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까 주말에 얼굴 보도록 하자. 그리고 저녁에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조용한 병실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나 혼자 병원에 있고 싶으니까 올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너희들끼리 저녁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희 시아버지 손이 너무 까칠하구나. 지금 혼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니? 그럼 나중에 얼굴 보도록 하자. 당신도 지금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봤지? 우리가 지금 아버님 옆에 있는데 어머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거야?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나도 당황스럽네. 엄마가 다른 병실을 착각하실 일은 없는데 엄마 가방이 없는 걸로 봐선 잠깐 외출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지? 저희는 시모가 보낸 문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전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저희가 병원에 있는데 어디 가신 거냐고 다시 여쭤봐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죠. 남편은 아무 답장도 하지 말라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길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는 시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저녁 12시가 될 때까지도 시모는 병원에 오지 않으시길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고 있었죠. 남편은 일단 시모에게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핸드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남편의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확인을 해보니 서방님한테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희는 서방님의 한마디에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서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을 휘저으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동서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서방님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어 당겼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왜 내 팔을 붙잡는 건데? 엄마랑 재수 씨를 말려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머리채 잡혔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형,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지금 알게 된 사실이고 너무 충격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전까진 나도 화를 내면서 엄마 편을 들었었는데 저 사람이 한마디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 형도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듣게 된다면 아마 지금의 마음이 달라질 거야. 다들 오셨어요? 어머님, 보이세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오셨네요. 이제 그 사악한 실체를 드러내시죠.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내가 뭘 숨겼다고 그래? 나는 결백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너희들 뭐하고 있어? 작은 며느리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러다 몇 개 없는 머리털 다 뽑히겠다. 그냥 눈 감아주면 이 집 너한테 준다고 했잖아. 200평짜리 전원주택이면 과분한 거 아니니? 고졸 주제에 내 아들 잘 만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내 머리를 잡아?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네가 원하는 걸 받고 싶으면 당장 이 손 놓거라. 정말 안 놓을 거야? 제가 왜 놔줘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누가 이 집 가지고 싶다 했어요? 고졸이라서 배운 게 없어 무식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사람의 도리는 알고 살아왔거든요. 제가 그만하시라고 경고했죠. 어머님은 제 말을 무시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요. 아주버님, 형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주세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기막힌 말에 당장 뜯어 말려야 한다는 남편도 흥분을 가라앉혔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휘청거리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시모에게 다시 확인하려 재차 물어보자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열을 했고 동서는 그제서야 시모의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시모는 남편한테 달려와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저한테 살려달라는 말이 나와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엄마 연세가 지금 몇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요? 나도 너희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더 늦기 전에 좀 더 인생을 즐기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렇다고 우리 큰아버지랑 바람을 피워요? 제가 모든 가정이 무너지는 행동이라고 그만 멈춰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잖아요. 아주버님 말대로 어머님이 바람 피울 나이는 지났다고요. 앞으로 살 날보다 세상 떠날 날이 훨씬 더 가까우셨으면서 남은 인생을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했잖아요. 더 나가면 저희 집안도 무너져 버린다고요. 저희 큰아버지 지금 잠적한 거 알아요? 저는 좋게 얘기하려던 것뿐이었는데 어머님이랑 함께하고 싶다고 지금 몸을 숨긴 상태라고요. 집안은 난리가 나버렸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과 구분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때가 좋았어. 내 겉모습은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이라고. 그 사람은 나랑 예전에 클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불타는 사랑을 했던 사람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려 지금의 가정을 꾸리게 됐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했잖아. 비밀로만 해주면 지금 이 집을 너한테 넘겨주겠다고.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어차피 병원에 누워있는 그 인간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 떠나게 되어 있어. 의사한테 물어보니 가망이 없을 것 같다더만. 기적이 오지 않고서야 회복 불능이라는데 깨어날 수 없겠지.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되는 거야. 너희 아빠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나를 놓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겠다고 짐 싸서 나가려는 걸 계속 붙잡길래 살짝 밀쳤는데 계단으로 굴러버리더라고. 곧장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았더라면 지금처럼 저 정도는 아니었겠지.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살려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과 안 좋은 추억만 있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 생각해서 119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제발 나 좀 조용히 떠나게 해주면 안 되는 거니? 저희는 시모의 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의 큰 아버님과 시모가 예전에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가정을 깨면서까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려는 시모의 행동은 저희 모두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었죠. 동서는 시모가 중심을 잡고 과거의 일들을 덮어주길 바랐었어요.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지만 시모는 동서의 큰 아버님과 계속해서 몰래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지만 행복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시모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된 거였고 저희는 그런 시모를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위층을 바라보면서 다 얘기했으니 그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잠시 뒤 충격적이게도 동서의 큰 아버님이
걸어 나오셨고 동서는 그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큰 아버님의 가슴을 내려치면서 집안이 무너지는 걸 원하는 거냐고 눈물을 쏟아내자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나도 과거의 추억에 젖어 저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죽어있던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 지금도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야. 더 이상 과거의 추억 때문에 지금의 가정을 버리고 싶지 않아. 아주 잠깐 잘못된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뭐라고? 당신 나랑 지금까지 밤마다 함께 했었으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한테 오겠다고 했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우리가 저지른 짓이니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내 삶을 이제야 찾았는데 또다시 쥐 죽은 듯 살라고? 당신은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내가 비행기표 끊을 테니까 우리 해외에서 살자. 그만 미련 버리고 나랑 같이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평생 먹고 살 돈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당장 짐부터 챙기자. 미안해. 나는 지금의 내 가정으로 돌아갈게. 당신이랑 나는 여기까지야. 경선아, 큰아버지가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동서 큰 아버님이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자 동서가 시모를 밀쳐 버렸어요. 시모도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큰 아버님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죠. 결국 시모와 동서는 서로 뒤엉켰고 한바탕 난리가 나자 큰 아버님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모는 동서 큰 아버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모와 동서의 큰 아버님의 바람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징역을 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동서 큰 아버님을 상대로 소송 중이고 동서의 집안도 이런 사실로 인해 집안이 무너지고 말았죠. 결국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두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와중에 시부가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기쁜 소식이지만 집안의 불행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 걱정입니다. 자칫 더 큰 충격으로 또 쓰러지시게 될까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신 시부는 계속 시모를 찾고 계신 중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징역을 받고 나오면 혼자 새 삶을 살겠다고 통보하셨죠. 자식들까지 등질 정도로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전혀 알 수 없는 시모의 생각에 저희 모두 답답할 뿐이네요. 남편과 서방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벌을 받고 사회로 다시 나오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라며 분노를 삭히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가 과거의 기억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의 불행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하루빨리 시부가 회복이 돼서 모든 일들이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